뒤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중국인 경비원들이 달려오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촬영했습니다. 철문 너머의 진실을 담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범죄 조직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 말입니다. 국가가 묵인하고 자본이 운영하는 거대한 감옥이었죠. 수천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지옥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무기도 없이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런 용기를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영국 출신이죠. 22년간 군 복무를 했고 전역 후엔 국제개발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분쟁 지역 재건, 인권 조사, 그런 일들이었죠. 제가 본 전장은 아프가니스탄부터 시리아까지 12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에서 본 그 풍경은 전쟁터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디지털 노예단지 취재를 위해서였죠. 현지 기자 2명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목적지는 망고단지였습니다. 프놈펜 외곽의 거대한 건물 단지죠. 겉으론 평범한 아파트 단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단지 근처에 멈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죠. 3m 높이의 담벼락이 보였습니다. 담벼락 위엔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요. 철조망 사이사이엔 깨진 병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파트가 아니라 감옥이군. 전직 경비원 한 명이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곳에서 일했소. 3개월 동안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탈출한 사람 봤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많지만 나온 사람은 없었소. 철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건물 내부가 보였죠. 복도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방이 수백 개, 아니 수천 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각 방마다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엔 쇠창살이 달려 있었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게 다 방귀입니까?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 방에 컴퓨터가 10대씩 있어. 사람들은 하루 16시간씩 일하죠.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죠. 찰칵! 그 순간이었습니다. 헤이! 헤이! 고함 소리가 뒤에서 터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돌아봤죠. 중국인 남자 2명이 저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무정이를 들고 있었고요. 다른 한 명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말입니다. 남자가 저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영어로 말했죠.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취재 중입니다.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취재? 이곳은 사유지요. 당장 나가시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장소 아닙니까?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죠.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오. 오해하지 마시오. 그의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죠. 저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22년 군 생활이 제게 가르쳐준 게 있습니다. 겁먹은 개가 먼저 짖는다는 것이죠. 남자가 무정이를 들었습니다. 뭔가를 중국어로 말했죠. 저는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시죠. 현지 기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위험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내리지 않았죠. 차량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촬영했습니다. 차 안에서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군사기지보다 더 조용했소. 그런데 그 침묵 속에 비명이 숨어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지 주변엔 상점도 식당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오직 그 거대한 건물만이 서 있었습니다. 저 안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경비원이 한숨을 쉬었죠. 수천 명은 될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소. 그들은 숫자로만 관리되니까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간이 숫자로 관리된다고요? 저는 전쟁터에서 많은 걸 봤습니다. 폭격당한 마을, 무너진 건물, 시체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여긴 폭력이 체계화된 곳이었죠. 인간이 부품처럼 취급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 안에 한국인도 있었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비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인이요.
젊은 남자였소. 하지만 그도 나오지 못했소. 한국인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진국이죠. 경제 대국이고요. 그런 나라의 국민이 이런 곳에 갇혀 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한국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2번이나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젊은이 보였죠. CCTV 렌즈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서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감옥이 아니야. 시스템이지.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철문 너머의 그 수천 개 방들이 눈에 아른거렸죠.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캄보디아, 인신매매를 입력했죠. 결과가 떴습니다. 수십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구출했다는 내용이었죠. 구조팀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놈펜의 야경이 보였죠. 빛나는 건물들, 그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어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파헤치겠다고요. 그리고 한국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겠다고 말입니다. 진실은 발싸움보다 멀리 갑니다.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S호텔이었죠. 프놈펜 중심가에 있는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콘도였습니다. 하지만 제보를 받았죠. 이곳도 똑같은 곳이라고요. 현지 코디네이터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캄보디아 여성이었죠. 조심하세요. 여기 경비가 삼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를 가방 속에 숨겼죠. 건물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로비에 아무도 없었죠. 단 한 명도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을 눌렀죠. 문이 닫혔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속삭였습니다. 10층부터 20층까지가 그쪽이에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죠. 1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문들이 늘어서 있었죠. 각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1001, 1002, 1003. 저는 멈춰 섰습니다. 문 틈새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릭 소리였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요. 저는 발코니 쪽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내다봤죠.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발코니에 쇠창살이 있었습니다. 용접되어 있었죠. 탈출할 수 없게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쓴웃음을 지었죠. 감옥이에요. 고층 감옥이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발코니마다 용접된 쇠창살이라니 탈출은 설계되지 않은 옵션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죠. 중국인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무정이를 들고 있었고요. 다른 한 명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이 보였죠. 좁은 방이었습니다. 2층 침대 4개가 있었고요. 책상마다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화면을 응시한 채로요. 남자가 중국어로 뭔가를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죠. 남자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죠. 코디네이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가요. 빨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왔죠. 거리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어두운 복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한숨을 쉬었죠. 수십 개는 될 거예요. B맨션, D타워, 골든 빌딩. 다 똑같아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죠. 새로 지은 건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왜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런 건물 살 돈이 없어요. 월세가 $1,000가 넘거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지은 겁니까? 코디네이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건물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빛나는 유리창, 깨끗한 외벽. 하지만 그 안은 어둠이었죠. 건설이 끝나지 않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감옥이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갔죠. 골든타워였습니다. 2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역시 비어 있었죠. 여기도 똑같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층 이상은 다 그쪽이에요.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건물을 촬영했죠. 줌을 당겼습니다. 발코니가 보였습니다. 역시 쇠창살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소리쳤죠. 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촬영했죠.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가요! 지금! 저는 차량으로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뛰어들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경비원이 무정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었죠. 이 도시가 다 이런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 프놈펜 전체가 그래요. 건물은 살아있지만 사람은 죽어있죠. 저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감옥이라니. 이건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지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죠. 경찰 한 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디지털 노예단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눈을 가늘게 떴죠. 그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복잡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손댈 수 없죠. 저는 황당했습니다. 범죄인데 손을 못 댑니까? 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여기 현실이에요. 그때 다른 경찰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국 의원이 왔어요. 자국민을 구하러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한국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구조팀을 보냈더라고요. 사람 몇 명 구출했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언제 왔습니까? 일주일 전이요. 꽤 큰 작전이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저는 적었습니다. 한국 구조팀, 일주일 전, 성공.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고요? 경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게요. 용감하죠.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밤거리를 걸었죠. 푸놈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아래엔 어둠이 있었죠.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구조팀을 검색했죠.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국회의원, 외교관, 경찰이 함께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누가 여기에 다시 정의를 들고 온단 말입니까? 저는 이 도시를 현장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기로 했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시아누크빌로 이동했습니다. 푸놈펜에서 남쪽으로 4시간 거리죠. 해변 도시였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야자수가 사라지고 고층 건물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간판이 모두 중국어였습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요. 여긴 캄보디아 맞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운전사가 쓴웃음을 지었죠. 이젠 아니에요? 여긴 중국이죠? 저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카지노 간판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황금빛 넌사인이 대낮에도 켜져 있었죠. 드래곤 카지노, 골든 팰리스, 차이나타워, 수백 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카지노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운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 자본이에요. 5년 전부터 들어왔죠. 이젠 이 도시가 다 그들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점령당했다는 겁니까? 이곳은 더 이상 캄보디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돈,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쌍둥이 타워였죠. 20층짜리 건물 2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유리로 덮여 있었죠.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죠. 담벼락이 보였습니다.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담벼락 위엔 철조망이 있었고요. 철조망 사이사이엔 깨진 맥주병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대답했죠. 탈출 방지용이에요. 올라가면 손이 잘려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담벼락을 촬영했죠. 줌을 당겼습니다.
CCTV가 보였습니다. 사방에 달려 있었죠. 렌즈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죠. 그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총보다 차가웠죠. 여기 뭐 하러 왔어요? 경비원이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통역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견학 왔습니다. 경비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견학? 여긴 그런 곳 아니에요. 돌아가요?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죠. 헤이! 헤이! 경비원이 소리쳤습니다. 무정의를 들었죠. 뭔가를 외쳤습니다. 저는 계속 촬영했습니다. 담벼락, CCTV, 건물 외벽을 말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3명이 나왔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죠. 그들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빠르게요. 가요! 지금! 코디네이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차량으로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뛰어들었죠. 운전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빨리요! 코디네이터가 소리쳤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남자들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차 창문을 두드렸죠. 쾅쾅.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공포는 물리적 감금보다 시스템적 감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제 심장을 추적했죠. 차가 속도를 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코디네이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지노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황금빛 간판, 붉은색 조명, 중국어 글씨. 도시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이미 팔려 있었죠. 이 도시에 이런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십 개요. 카지노마다 뒤에 숨어 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카지노는 위장이었습니다. 진짜는 그 뒤에 숨어 있었죠. 그들은 도시를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감옥을 은폐했던 겁니다. 다른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디타워였습니다. 30층짜리 건물이었죠. 역시 담벼락이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관찰했습니다. 망원 렌즈를 사용했죠. 건물 내부가 보였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느리게요. 저 사람들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대답했습니다. 죄수들이요. 아니, 노예들이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이었죠. 그들은 담벼락을 세웠고 그 안에서 인간을 조립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 불이 켜졌죠. 카지노의 넌사인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피처럼 붉었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적었죠. 쌍둥이 타워, 3m 담벼락, 맥주병 조각, 추격,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여기선 돈이 법이고 인간은 단가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 수천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채로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죠. 한 통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구조팀 정보였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죠. 한국팀이 시아누크빌에도 왔다고 했습니다. 2주일 전이었다고요. 피해자 5명을 구출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고요? 이 위험한 곳에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왜 이 지옥에 다시 들어오는가? 저는 총 대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렌즈 너머엔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한국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을 찾아야 한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카지노의 불빛이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빛 너머를 보고 있었죠.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을 말입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체제였죠. 그리고 저는 그 체제와 싸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캄보디아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죠. 프놈펜 중심가에 있는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였고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경찰 몇 명이 서 있었죠. 그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디지털 노예단지 담당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전화를 걸었죠. 잠시 후 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소크입니다. 경이죠.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죠. 차가웠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죠. 책상 위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뭔가 보였습니다. 중국 기업 로고가 새겨진 서류철이었죠. 저는 그것을 쳐다봤습니다. 소크가 재빨리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앉으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죠. 망고단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수사하고 계십니까? 소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복잡합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엇이 복잡합니까? 중국 자본이 얽혀 있어요. 외교 문제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이 갇혀 있는데 외교 문제입니까? 소크가 눈을 피했습니다. 제 입장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의 눈빛에서 진실보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그들은 질문보다 가격을 먼저 제시했죠. 한국 구조팀에 대해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소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네. 알죠?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추궁했습니다. 소크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 하나를 꺼냈죠. Korean Rescue Operation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소크가 파일을 밀었습니다. 보세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들이 들어 있었죠. 단속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조율이 가득했습니다. 외교부 협의, 중국 대사관 통보, 현지 정부 승인. 저는 황당했습니다. 정의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소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선 그래야 해요. 안 그러면 큰일 나죠. 저는 문서를 넘겼습니다. 한국팀의 작전 일지가 있었습니다. 구출 일시, 장소, 인원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자세했습니다. 이 정보는 어디서 났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소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팀이 감시받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기록되고 있었죠. 한국팀은 안전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소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너무 나섰어요? 중국이 좋아할 리 없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용기와 무모함은 언제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팀은 위험에 처해 있었죠. 경찰청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생각에 잠겨서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기자 한 명을 만나기로 했었죠. 그녀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소피아라고 했습니다. 경찰청은 어땠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아니, 공모하고 있죠. 소피아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돈을 받았으니까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한국팀에 대해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피아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들도 안전하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소피아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중국 측이 알고 있어요. 한국팀 움직임을요. 위험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소피아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당신도 조심해요. 중국 자본은 여기선 법이에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이었죠. 총보다 무서운 건 돈으로 닫힌 입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평화는 거짓이라는 걸 말입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섰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새 메일이 와 있었죠. 발신자가 없었습니다. 제목은 warning이었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당신을 알고 있다. 조심하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보낸 겁니까? 저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열었죠. 거리를 내다봤습니다. 검은 밴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죠. 하지만 누군가 안에 있었습니다. 담배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죠.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죠. 여보세요? 데이비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영어를 했습니다. 당신 지금 위험해요. 누구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정보원이에요. 캄보디아 정부 쪽이죠. 들으세요. 중국 자본이 당신을 알고 있어요. 당장 떠나세요.
왜 제게 알려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어요. 빨리 떠나세요. 오늘 밤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내다봤습니다. 검은 벤이 여전히 있었죠. 저는 결정했습니다. 나는 적을 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록을 쏘기로 했죠. 저는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모든 사진과 영상이 담긴 카드였습니다. 백업을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했죠. 프로그레스 바가 올라갔습니다. 50%, 70%, 90%.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죠. 누구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크 소리. 쾅쾅쾅. 백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00%.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챙겼죠. 창문으로 갔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릴 수는 없었죠. 하지만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요? 계단을 내려갔죠. 빠르게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이었죠. 어두웠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빠르게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나의 목숨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발싸움보다 멀리 간다. 그리고 오늘 나는 싸우지 않기로 싸웠다. 이틀 후 저는 다시 프놈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망고단지 근처였죠. 정보를 받았습니다. 한국팀이 다시 온다고요. 새벽 5시였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죠. 저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카메라를 준비했고요. 6시가 되었습니다. 차량 3대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였죠. 천천히 단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망원 렌즈를 들었습니다. 줌을 당겼죠.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8명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 군복을 입은 사람, 기자로 보이는 사람. 그들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공포보다 더 단단해 보였죠. 한 남자가 앞에 섰습니다. 40대로 보였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지시했죠. 팀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들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총도 방패도 없었죠. 하지만 두려움이 그들을 비켜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팀이 단지 정문으로 갔습니다. 경비원과 대화를 시작했죠. 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멀었으니까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경비원이 무정의를 들었죠.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중국인 관리자가 나왔습니다. 한국팀 리더와 마주섰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리더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관리자가 받아들었죠?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20분이 흘렀습니다. 관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렸죠. 한국팀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갔다고요? 어떻게 한 겁니까?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갔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국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 한 여성이 있었죠.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여성이 비틀거렸습니다. 한국 팀원이 그녀를 부축했죠.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죠. 찰칵 찰칵.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죠. 뻘찍이 떨어져서요.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근처였습니다. 차량이 멈췄죠. 저도 멈췄습니다. 한국팀이 여성을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사관 앞에 섰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나왔죠. 그가 저를 봤습니다. 기자시죠?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데이비드입니다. 들어오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여성이 앉아 있었죠.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구출했습니다. 리더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성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교 경로를 사용했죠.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리더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들었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구해줬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이틀 동안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문이 열렸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봤습니다. 손목에 뭔가 새겨져 있었죠. 가까이 갔습니다. QR코드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여성이 손목을 가렸습니다. 그들이 새긴 거예요. 관리용이래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간에게 바코드를 새긴다고요? 한 여성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전장보다 강했습니다. 리더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린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국민을 찾으러 왔을 뿐이죠.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고했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하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안에서요.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명령에 따라 움직였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스템과 싸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함께 서는 자들이었죠. 기사 쓰실 겁니까? 리더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요. 왜죠? 리더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기사가 나가면 위험해집니다. 리더가 고마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진실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대사관을 나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리를 걸었죠. 생각에 잠겨서요.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기록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요. 그들은 총을 들지 않았지만 공포를 무너뜨렸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죠.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적었습니다. 한국 구조팀, 캄보디아 여성, QR코드, 눈물,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인간이 시스템을 이긴 순간 나는 신념을 잃고 믿음을 얻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삶이 바뀌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녀는 손목에 상처가 있었지만 눈엔 빛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팀이 또 움직인다고요. 저는 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단지였습니다. B맨션이었죠. 역시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한국팀이 들어갔습니다. 1시간 후 나왔죠. 이번엔 남자 2명이 함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햇빛을 받으며요. 저는 그 미소를 봤습니다. 이 도시에서 처음 본 인간의 표정이었죠. 나도 이제 자유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으로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찍지 않았죠? 그 순간은 기록이 아니라 경험이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도시의 전원을 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희망이 돌아왔다고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쓰지 않았죠. 대신 파일을 암호화했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때가 올 겁니다. 진실을 말할 때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을 지켜야 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놈펜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빛이 있었습니다. 작은 빛이요. 한국이라는 이름의 빛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국제매체에 보냈죠? 제목은 캄보디아의 디지털 노예단지였습니다. 사진과 증언을 함께 실었습니다. 기사가 나갔습니다. 반응이 빨랐죠.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숙소에 있었죠. 노트북으로 반응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검은 화면이 떴습니다. 붉은 글씨가 나타났죠. You crossed the line. 당신은 선을 넘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해킹당했습니까? 키보드를 쳤습니다. 작동하지 않았죠? 마우스도 먹통이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망고단지, S호텔, 쌍둥이 타워. 모두 삭제되기 시작했죠. 하나씩요.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전원을 껐습니다. 다시 켰죠. 하지만 늦었습니다. 파일들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행히 백업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해뒀죠. 하지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예고된 복수처럼요. 다음날 아침 현지 방송을 봤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앵커가 말했습니다. 어제 보도된 디지털 노예단지 관련 기사는 허위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허위라고요? 저는 직접 봤습니다. 사진도 찍었고요. 증언도 받았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해당 건물들은 정상적인 사업장입니다. 외국 언론의 왜곡 보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진실은 조작될 때 더 큰 힘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소피아였습니다. 현지 기자요. 데이비드,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봤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한국 구조팀도 문제 생겼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소피아가 한숨을 쉬었죠. 비자가 취소됐대요. 일부 팀원들이요.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돼요. 중국 압력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죠. 거리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거짓이었습니다. 오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죠. 여보세요? 데이비드. 소피아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소피아가 속삭였습니다. 조심해요. 그들이 당신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소피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저는 그녀의 사무실로 전화했습니다. 동료가 받았죠. 소피아 좀 바꿔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소피아, 오늘 안 나왔어요. 연락도 안 돼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삭제된 순간 나는 인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죠. 캄보디아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씨죠?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슨 일입니까? 노트북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 때문에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무슨 수사 말입니까? 허위 보도 수사입니다. 협조하시죠. 경찰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노트북을 가져갔죠. 카메라도 가져갔습니다. 메모리 카드도요. 이건 불법 압수입니다. 제가 항의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영장 있습니다. 그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백업이 있었죠. 클라우드웨어.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접속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요. 외부 서버로도 전송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서버로요. 업로드 바가 올라갔습니다. 50%, 70%.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완료되기를요. 90%.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요? 저는 무시했습니다. 업로드를 지켜봤죠. 95%. 문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98%.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00%. 완료. 이 기록이 사라지면 세상은 다시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죠. 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30분을 걸었습니다. 대사관 앞에 도착했죠.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구조팀을 만나야 합니다. 긴급합니다. 경비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나왔죠.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리더가 저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안전한 방으로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내일 아침 출국하세요. 저희가 공항까지 모셔드리죠. 리더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의심했는데 그들이 저를 구했습니다. 정의의 얼굴은 결국 한국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대사관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프놈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나를 지웠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이미 세상에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팀이 호송해줬죠. 안전하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캄보디아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죠.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언론사에서였죠. KBS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보낸 거 맞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도해도 되겠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사흘 후 기사가 터졌습니다. 한국 언론이 먼저였죠. KBS, 조선일보 여러 매체가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제목이 강렬했습니다. 중국 자본, 캄보디아 감옥형 단지 운영 실태 폭로. 사진과 영상이 함께 나갔죠?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망고단지, 쇠창살, QR코드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요. 소셜미디어가 들끓었죠.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디지털 슬레이브, 스탠드 위드 코리아.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UN 인권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저는 화면 속 뉴스를 봤습니다. 그들의 마이크가 제 총보다 멀리 날아갔습니다. 중국이 반응했습니다. 빨랐죠. 외교부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보도는 왜곡이다. 즉각 삭제를 요구한다.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우리는 진실을 보도했습니다. 삭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진실은 국가의 이익보다 먼저였습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며칠 후 CNN이 움직였습니다. BBC도요? 그들이 한국 보도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폭로한 디지털 슬레이브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BBC도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숨겨진 감옥들. 저의 사진들이 사용되었죠. 한국 구조팀의 영상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촬영한 구출 장면이었습니다. 여성을 부축하는 장면, 눈물 흘리는 장면.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200만, 500만 계속 올라갔죠. 전 세계 시민단체가 동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도 시위가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이었죠. 저는 그곳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지지한다. 진실을 지켜라. 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국제 포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언 요청이었죠. 저는 수락했습니다. 런던 컨퍼런스 홀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인, 인권활동가, 외교관들이었죠. 저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22년간 군인이었고 지금은 기자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저는 지옥을 봤습니다. 인간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곳이었죠. 담벼락과 쇠창살, 그리고 침묵이 있었습니다. 정중히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도 봤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의 희망이었죠.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기를 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외교가 아닌 양심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사람 곁에 섰습니다. 청중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죠. 저는 한 나라를 통해 인류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박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망고단지와 주요 건물들을 폐쇄한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단지 철거 장면이 나왔죠.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문은 감옥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야경이었습니다. 템스 강이 보였죠. 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진실은 인터넷을 타고 국경을 넘었다. 그들이 들고 있던 건 총이 아니라 카메라였지만 그 위력은 가타랐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죠. 한국 구조팀 리더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의 용기였습니다. 저는 그저 기록했을 뿐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죠. 한국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회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정의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세상의 중심이 서울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증명했습니다. 정의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옳은 나라가 만든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진실을 지우려는 자가 많을수록 그 진실은 강해진다. 한 달 후 저는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였죠. 캄보디아 인권 문제를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죠. 국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30대 여성 외교관이었죠.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을 규탄합니다. 우리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디지털 노예 단지는 실제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가 계속했죠. 대한민국은 자국민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건 외교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이는 내정 간섭입니다. 증거도 불충분합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죠. 영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한국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프랑스도 동조했습니다. 독일도요.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찬성 35, 반대 5, 기권 10. 압도적이었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즉각 단지들을 폐쇄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라. 그날 한국은 세계의 양심이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데이비드.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당신들의 용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망고단지가 폐쇄되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걸어 나왔죠. 카메라가 그들을 비췄습니다. 여성, 남성, 젊은이, 노인. 모두 햇빛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자유를 향해서요. 한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입을 맞췄죠.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 문은 감옥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문이었습니다. 2주일 후 시아누크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자본이 철수했다고 했습니다. 빈 건물들이 생겼죠. 그곳에 한국재활지원센터가 들어섰습니다. 피해자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심리치료, 직업교육, 법률 지원 모두 무료였죠. 사진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거리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죠. 거리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정의의 소리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서울에 초대받았습니다. 국제포럼이었죠. 증언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오는 한국이었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빴습니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보였죠.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포럼 날이 되었습니다. 퀘스 컨벤션 홀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죠. 저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전직 군인이고 지금은 기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저는 인간의 절망을 봤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저는 한 나라를 통해 인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옳았습니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감했습니다. 나는 한 국가의 힘보다 한 국민의 신념을 보았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의는 국경을 넘어섭니다. 그러나 그 불씨는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포옹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포럼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강으로 갔습니다. 저녁이었죠. 다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한강변에 섰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엔 여전히 전장이 존재한다. 그 전장은 총 대신 데이터로, 총성 대신 클릭으로 울린다. 펜을 멈췄습니다. 한강을 봤죠. 나는 캄보디아에서 인간의 절망을 봤고 한국에서 그 절망을 꺾는 용기를 보았다.
세상은 이제 알고 있다. 정의는 목소리가 크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정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라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한국에서 보았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죠. 멈추지 않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싸울 이유는 생겼습니다. 그들의 태극기는 내게 인간의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증인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날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정의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옳은 나라가 만든다는 것을요. 저는 한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영원히요.